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수기물 마시고요. 출근길이나 아니면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쏘카 같은 공유 차량 이용해 보셨나요? 아, 저도 오늘 아침에 공유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진짜 편하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청취자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사무실도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는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막 소유하는 건 무겁고 촌스럽고 심지어 탐욕스러운 거다. 내 필요할 때만 쑥 빌려 쓰고 책임은 그냥 가볍게 털어버리는 게 진짜 스마트한 삶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른바 렌트 경제, 그러니까 렌트 이코노미의 한가운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꽤 만족스럽게 걷고 있는 셈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렌트 경제에 열광하는 심리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메커니즘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뭔가 하나를 내 소유로 만든다는 건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목돈이 확 깨지죠. 그뿐인가요? 고장나면 내 돈으로 고쳐야 하고 또 나중에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해도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니까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쵸. 근데 소비자의 입장에 딱 머물면 이 모든 리스크를 그냥 시스템이나 서비스 제공자한테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내 필요만 채우고 구독 해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정말 가볍고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요, 이 가볍고 세련된 삶의 방식이 진짜 우리한테 온전한 주도권이랑 자유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이 스마트함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서서히 뺏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아주 흥미로운 강연 문서입니다. 네, 저도 이 문서를 읽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문서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가 무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니, 갑자기 성경이요? 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매입하는 사건이죠. 평생을 나그네로, 그러니까 자기 집 한 채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인물이 왜 굳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 무덤으로 쓸 땅을 샀는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와, 렌트 경제 이야기하다가 수천 년 전 부동산 계약서로 넘어가는 전개가 진짜 흥미롭네요. 청취자님,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낡은 부동산 계약서에 담긴 논리를 쫙 해체해서 그게 오늘날 청취자님의 커리어나 비즈니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종교적인 신념을 다 떠나서라도요, 이 문헌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간 심리랑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따라가다 보면 지적으로 정말 짜릿한 탐구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문서 저자가 창세기를 분석하면서 아주 독특한 구조적 미스테리를 하나 던지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뭐랄까 기획자의 편집 실패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빵 터졌거든요. 아, 영화 장르로 비유했던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청취자님, 창세기를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거대한 영화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2장은 주인공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는 막 엄청난 스릴러이자 액션씬이거든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장면이죠? 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들이 먼 길을 떠나서 운명적인 짝을 만나는 진짜 아름다운 대서사시 로맨스가 펼쳐져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치면 관객들 몰입도가 쫙 올라가는 클라이맥스 장들이 연달아 쳐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기획자라면 당연히 이 극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장들 사이에 낀 2, 3장에 가면 갑자기 영화 장르가 흑백 다큐멘터리로 확 바뀝니다. 흐름이 뚝 끊기죠. 네, 그것도 무려 한 장 전체를 꽉 채워서요. 아내가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땅값 흥정하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건네주는 그 길고 지루한 부동산 매매 실무 과정을 막 생중계하고 있어요. 대체 이 지루한 씬을 왜 통째로 넣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서가 인용한 신학자 빅터 해밀턴의 통찰이 빛을 발하는데요. 해밀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런 거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합니다. 아, 부동산 대박 약속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계기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나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아내 사라의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슬프고 피하고 싶은 차가운 현실의 문제에서 첫 소유가 시작되었다는 걸 짚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화려한 핑크빛 약속의 첫 성취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신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좀 소름 돋는데요.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압도적인 슬픔 앞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 약속받은 땅은 어디 가고 왜 나한테 이런 실험만 주냐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겠죠. 저 같아도 원망부터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시신이라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묵묵히 마주합니다. 그리고 아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직접 해쪽속이라는 현지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땅을 사죠. 기적의 기대는 대신에 그 무겁고 슬픈 현실을 직접 해결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평생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땅에 첫 삽을 들여뜨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던지는 묵직한 한 방이 있네요. 사실 청취자님 삶에도 그렇고 제 삶에도 마주하기 끔찍한 시신 같은 문제들이 덜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있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막 매달 숨통을 조이는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렌트 경제의 소비자 마인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을 마주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회사 시스템 문제야 하면서 외면하거나 남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소비자의 태도죠. 소비자한테는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니까요.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회피하는 심리를 이 문서가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완벽한 주도권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닥친 그 마이너스 같은 상황, 피하고 싶은 문제들을 온전히 내 몫으로 떼어안고 해결해 나가는 그 책임감 속에서 비로소 진짜 주인의식이 탄생한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골칫거리가 사실은 내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영토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서를 읽다 보니까 청취자님들도 100% 공감하실 만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려고 할 때 원래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니까 그냥 우리 땅 공짜로 쓰십시오 하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네, 그냥 쓰라고 하죠. 저 같으면 겉으론 아닙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냉큼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은 400세겔이면 지금 돈으로 수억 원이라는데 그 엄청난 돈을 기어코 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긴 걸까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체면치레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냉혹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법적인 통찰이요? 네,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땅이나 불완전한 대가를 치른 호의는 언제든지 상대방 마음이 바뀌면 철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짜로 무덤을 썼다면 나중에 에브론 후손들이 와서 이제 우리 가족 무덤으로 써야 하니까 시신 방 빼주세요 하면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무덤을 빼라는 건 진짜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호의에 무임승차하는 그 순간 그 땅은 영원히 남의 땅이고 내 삶의 주도권은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메커니즘인 거죠. 대금을 완벽하게 지불한 소유권만이 타인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렌트 경제 이면에 숨겨진 제일 무서운 청구서가 그거였군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빌려 쓰는 한 집주인이 변심하거나 시스템 룰이 바뀌면 나는 언제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거. 네, 이걸 거시적인 경제 구조로 쫙 확장해 보면 소유권이 인류 발전이랑 얼마나 직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문서에서 제이 리차드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리처드 교수에 따르면 페루에서 빈민들이 합법적으로 집 한 채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무려 207단계의 관료주의적 장벽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IT는 111단계고요. 잠깐만요. 207단계요? 서류 떼고 도장 받다가 사람 평생 다 가겠는데요? 그쵸. 표면적으로는 그냥 행정 절차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민들이 진정한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시스템으로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치를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언제 불도저가 와서 철거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완전히 국가 호의에만 목매달고 사는 영원한 세입자가 되는 거네요? 네. 문설에 나오는 또 다른 예로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사태를 들 수 있죠. 그가 아무리 거대한 부를 쌓았어도 사유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국가 통제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정부 기조가 싹 바뀌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주도권을 다 뺏기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와, 마윈 회장 날아간 건 진짜 전 세계가 충격받았던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불가능하거나 주도권을 외부에 저당 잡힌 상태에서는 개인도 기업도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어주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 시스템적인 분석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지금 출근 중이신 청취자님들 중에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아니 당장 매달 나가는 월세에 학자금 대출이자 갚기도 벅찬데 그럼 너보고 지금 당장 영끌에서 아파트라도 사라는 거냐. 저도차도 이 대목에서는 숨이 탁 막히거든요. 만약에 이 문석을 그런 단순한 부동산 투자 권유로 읽으셨다면 텍스트를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 저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물리적인 등기부등본 같은 게 아니라 영적인 소유의식이라는 내면의 태도에 있거든요. 영적인 소유의식이요. 그 개념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청취자님, 우리가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소카 같은 렌터카를 딱 빌렸다고 쳐보죠. 근데 내피 같은 돈 주고 최고급 왁스 사다가 그 렌터카에 땀 뻘뻘 흘리면서 손세차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반납하면 남의 차인데 미쳤다고 왁스를 칠하나요. 그니까요. 결국 이 영적인 소유의식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장 남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물리적인 내 사업체가 없더라도 내가 매일 앉는 이 모니터 앞에 자리, 내가 맡은 이 작은 프로젝트를 단순한 렌탈로 대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결단이네요. 맞습니다. 비록 회사님 회사지만 이 역할과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소유로 맡겨진 나의 고유한 영토다라고 선언하고 내 차에 광내듯이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게 영적 소유의식이군요. 네, 그 렌터카 비유가 문서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건 회사 임원들이 흔히 말하는 너네 주인이 아니어도 주인의식 갖고 야근해라 하는 식의 가스라이팅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꼰대들의 단골 멘트죠. 환경이 나를 월급쟁이나 세입자로 규정하더라도 내 내면에서만큼은 이 삶의 궤적과 책임은 온전히 내 거다라고 확정짓는 주체적인 선언인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내면의 소유권이 딱 확립되는 순간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엄청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는 10계명 중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를 가져와서 기가 막힌 심리적 해석을 덧붙이는데요. 10계명이면 보통 억압하고 토지하는 규율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 욕망을 억누르는 도덕적 족쇄라고요. 하지만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계명들은 남의 것에는 내 몫이 1%도 없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아주 쿨하게 임정해버림으로써 얻는 거대한 자유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대박.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인스타 보면서 느꼈던 그 묘한 짜증이 이제야 해석이 됩니다. 인스타 보면서 화나셨어요? 그리고 남들 외제차 타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고 비교했던 게 제가 그냥 속이 좁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네요. 내 삶과 내 현실에 대한 영적인 소유권을 내 스스로 아직 확실하게 등기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 화려한 남의 인생이 어쩌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 헛된 미련을 못 버리니까 계속 남의 영토 주변만 기웃거리면서 귀한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 완벽한 적용이네요. 내 소유의 영토가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은 굳이 남의 영토 곁든질하면서 탐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 영토 안에서 경작하고 기쁨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그쵸. 내 밭 깔기도 바쁜데. 근데 이 주인식이 주는 자유의 원리가 그냥 개인의 멘탈 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 시장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례가 문서에 나오거든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무릎 쳤습니다. 그 미국 피트니스 체인인 플래닛 피트니스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청취자님, 일반적인 동네 헬스장 수익 구조 아시잖아요. 연초에 새해 다짐하면서 큰 마음 먹고 1년치 딱 끊으면 등록할 때만 트레이너들이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엄청 친절하죠. 근데 막상 우리가 운동 안 나가도 굳이 전화해서 오라고 체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원들이 안 와야 러닝머신 전기세도 아끼고 샤워장 물값도 규니까요. 정답입니다. 이른바 고객의 게으름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낙전 수입, 브레이키즈 모델이잖아요. 돈 낼 사람만 환영하고 결제 끝난 회원은 방치하는 아주 좁고 이기적인 시스템이죠. 이런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둘 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헬스장은 어떻게든 신규 호구, 아니 신규 회원을 끌어오고 비싼 PT를 팔아야 유지가 되니까 직원들을 영업사원으로 내몰고요. 고객들도 눈치 보잖아요. 오늘 가면 또 PT 끊으라고 쪼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기 싫어지고. 그쵸. 서로가 서로를 착취할 대상으로만 보는 부자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 판을 아예 구조적으로 엎어버렸어요. 월 회비를 커피 한두 잔 값인 $10 수준으로 확 낮춰버린 겁니다. $10면 진짜 만 원 남짓인데 심지어 거기에 트레이너들을 상주시키면서 아무한테나 기구 사용법도 무료로 알려주고 운동 루틴까지 다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헬스장에서는 수십만 원 내야 받는 서비스를 그냥 막 파주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 진짜 장사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모델이죠. 억지로 결제도 안 시키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소유가 주는 넉넉함과 자유의 메커니즘이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 회사는 우리는 억지로 쥐어짜는 매출에 목매지지 않는다는 자기 비즈니스 본질에 대한 확고한 소유권, 즉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결제 압박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니까 직원들은 영업 스트레스 없이 진짜로 고객의 운동을 돕는 본질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헬스장 가도 아무도 지갑 열라고 부담을 안 주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겠네요.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 진짜 자유로운 경험을 누리는 거죠. 그럼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기고 결국 스스로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돈을 더 내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몇 년씩 절대 안 떠나는 초충성 고객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내가 내 비즈니스에 확실한 주도권을 딱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객한테 결제를 강요하지 않는 넉넉한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자유가 역설적으로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다는 거네요. 대박입니다. 네, 진짜 짜릿한 인사이트죠. 자, 근데요. 이쯤에서 이 문서의 결론으로 향하는 아주 묵직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좋다. 내 삶이든 비즈니스든 남 탓 안 하고 끔찍한 시신도 껴안고 진짜 주인의식 갖고 부딪혀보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책임졌는데도 결국 쫄딱 망하거나 엄청난 빚을 지면 어떡하냐.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험을 감수해도 좋다는 그 궁극적인 확신, 절대 안전망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문서의 저자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은유를 하나 끌고 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구절이죠. 보통 그 구절은 예수님도 집 하나 없이 가난하셨으니까 우리도 무소유로 청빈하게 살자. 이런 도덕교과서 같은 의미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저자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서는 이걸 무소유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유권 이전의 사건으로 해석하거든요. 소유권 이전이요? 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며 자신의 영원한 거처와 소유를 스스로 포기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소유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의 비참한 운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 십자가 사건을 경제적인 용어로 풀었네요. 맞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파산하심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신학적인 논리죠. 와, 이 문헌의 결론이 진짜 파격적이네요. 신학적인 텍스트를 일종의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절대 안전망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우리라 이 우주에서 절대 파기 안 되는 궁극의 등기권리증을 이미 내 이름으로 받았다고 믿는다면 삶의 태도가 진짜 180도 바뀔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주인의식의 근거로 차용했는지 그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내 존재 밑바탕에 절대 안 뺏기는 거대한 자산이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그 믿음. 이 안전망이 깔려 있으니까 현실에서 좀 손해를 보거나 장벽에 부딪혀도 쫄아서 웅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 후에 안 받고 기꺼이 수억 원어치 은을 지불했던 것도 잃을 게 없어서 막 나간 게 아니라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걸 가졌다는 확신에서 나온 배포였네요. 정확합니다. 소유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진정한 스마트함이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책임을 정면으로 짊어지고 주도권을 딱 확정 지을 때 남들과의 헛된 비교나 시스템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가 온다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이 문서가 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팍팍한 세상 아등바등 사는 이유가 어떻게든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정체성이랑 제일 큰 자산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현실의 고통도 기꺼이 껴안고 진짜 주인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엄청 역동적인 초대장처럼 들립니다. 청취자님,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계약서에서 출발해서 렌트 경제의 함정을 지나 개인의 심리적 안전망까지 진짜 깊고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탐구였어요.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유와 주도권의 개념을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머무는 디지털 공간으로 한번 확장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매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에 내 소중한 생각, 사진,
삶의 흔적들을 엄청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 피드 쫙 보면 되게 뿌듯하죠. 마치 거기가 온전한 내 영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거긴 우리가 1바이트도 소유하지 않은 마크 저커버그나 구글의 거대한 서버, 즉 남의 땅 위에 지어진 디지털 렌트 공간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사실이네요. 만약 내일 당장 그 거대 기업이 알고리즘을 맘대로 바꾸거나 내 계정을 띡 정지시켜버리면 몇 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내 유산이랑 인맥이 연기처럼 싹 사라질 텐데요. 청취자님, 당신은 지금 커리어나 삶에서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 진짜 당신만의 소유를 단단하게 개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든 짐을 길거리에 내동댕이 칠지도 모르는 거대 플랫폼의 얄팍한 호의 위에 아슬아슬하게 삶을 맡기고 계신가요?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건 뭐고 무엇을 그저 빌려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묵직한 화두를 남기면서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놀라운 통찰의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